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좋죠? 저는 벌써 산수유꽃을 봤습니다. 네, 보셨나요? 노랗게 피었습니다. 곧 개나리꽃도 필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 명지대학교 참 인연이 깊은 곳 같습니다. 한 3년 전쯤인가요? 최혜린 교수님 초청으로 워크숍을 했었고 여기 학생 논문 발표하는데도 좀 조인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이 아마도 치료 계통에 또 어느 정도 연관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제가 좀 컨셉을 맞춰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운전해서 오셨나요? 대중교통? 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왔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걸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뭐 무슨 전동 기기를 타고 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짧게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약, 한 1년간, 또는 많게는 한 2년간, 우리가 태어난 직후부터 아이들은 이 영아기에 굉장히 많은 운동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어린애기들 보면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팔꿈치로 상체를 세우기도 하고, 목을 가누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흔해 보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할 얘기가 여기 이 지금 사진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무슨 어떤 뭐 물리신경학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할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 머리에다가 빨간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어떤 화살표가 또 옆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아이가 이제 서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뭐 뒤집기, 기기, 내발기기, 앉기, 그리고 곰자세처럼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 사물을 자꾸 끌어당기면서 자기 상체와 척추를 꼿꼿이 세워서 두 발로 걷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하죠. 우리 모두 다 완벽하게 이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두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네. 이 단순한 사실에 우리가 굉장히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명이 무엇이고 자연이 주는 어떤 힘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가 오늘 주제로 하는 겁니다. 자, 뭐 알렉산더 테크닉이다 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는 백희숙 선생님이 2003년도에 한국 들어오신 이후 7년이 지난 다음에 2010년째 때 이제 지도자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벌써 지금 8년 차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정말 뭐지? 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의식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몸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네. 또한 잘못된 습관에 의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탈학습적 교육법이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죠? 네. 우리가 잘 안 사용하는 부분일 거예요. 탈학습, 의식, 사용, 이런 말들이 이제 이번 강연 동안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 할 때 앞에 붙어 있는 이 알렉산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네, 호주 태생의 지금부터 한 세기 전, 100여 년 전의 분입니다. 자, 호주 태스마니아에서 탄생하셨고 아주 드넓은 평야 그리고 바다 이런 걸 보면서 자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어려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계통이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낭독 그리고 웅변 사람들 앞에서 배우로서 활동하는 거에 굉장히 뜻을 두고 젊어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셰익스피어 낭독 예술가가 되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공연 중에 1인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쉰 목소리가 나오고 아주 거친 호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호흡기 질환과 성대 이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의사라든지 보이스 트레이너들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삼면 거울,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삼면에 거울을 두고 약 9년간 혼자서 연구를 하십니다. 그 결과로 굉장히 엄청난 걸 발견을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를 발견하고 그 당시에 이분이 한 30대쯤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의료계통, 특히 의사분들, 치료계통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죠. 여러분 유인물 뒤쪽에 보시면 노벨상, 노벨 생물학상, 동물학상, 뭐 의학상 이런 쪽을 받으신 분들이 다 이분의 영감을 받아서 또 이분의 제자로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찰스 셰링턴 경 같은 경우는 현대 신경학의 아버지시고 뭐 올더스 헉슬리 같은 경우 문학계통에서 매우 유명하시죠. 자, 아무튼 이분이 후학 양성을 거의 한 50여 년간 쭉 하시고 이제 생을 마치십니다. 자, 1869년에서 1955년까지. 자,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서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 간략하게 보시고. 자, 여기가 보니까 통합치료학회 이름이 정말 근사합니다. 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심신통합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현대적 의미에서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기타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의 과학이 많이 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해 보셨던 분들일 거예요. 도대체 몸이 뭐지? 도대체 마음이 뭐지? 그 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이런 동기를 통해서 공부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저도 똑같이 한 20대 때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한 30여 가지의 요법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의학 쪽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몸을 다루는 공부 쪽을 좀 집중해서 해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FM 알렉산더라는 분이 남기신 책이 4권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막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즉 답이 될 수 있는. 자, 몇 자를 제가 이제 골라봤습니다. FM 알렉산더는 인간은 완전한 하나의 심신통합체다. psychophysical organism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시작이 됐냐면 몸과 마음을 일단은 분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 들어오는 개념이 있고 몸이라고 쓸 때에 오는 그런 신체적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어긋났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미 스타트를 한 거예요. 즉 완전한 하나를 완전한 하나 그거를 억지로 둘로 나눠 놓고서 어떤 걸 하냐면 이거와 이거가 달라 보이네? 이걸 어떻게 관계를 맺지? 이 관계를 매칭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벌써 한 20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런 시도를 해온 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고백하건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과연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렇죠? 생물학, 발생학, 조직학, 병리학, 생체 역학 다 공부했다 해도 몸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아는가? 그리고 마음에 대한 거 우리가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정신과학 쪽을 공부를 하더라도 아직 사실 뚜렷한 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각각의 학파들이 내놓는 개념들이 다 다양하고 추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그 맨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을 사실은 우리는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걸 불안을 소멸을 시키지 않고 그 위에 자꾸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를 억지로 둘로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눠서 억지로 그 관계성을 상호적으로 만들어 갔다라면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몸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거고 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온전한 사고의 방식을 여기에 시도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미 나눠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여기 걸어오실 때, 집에서,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 완벽하게 몸과 마음이 하나인 채로 경험되지 않나요? 경험은 완벽하게 하나로 되잖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나눌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학에 기반하여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실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나의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 둘은 절대 따로 구분지어서 또는 규정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난 마음만 경험할래. 난 몸만 경험할래. 할 수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상한다 하더라도 실제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뭐라고 그러냐면 몸, 신체, 마음, 정신을 서로 분리시켜 규정하려는 그릇된 관념에 의한 착각이다. 몸과 마음은 완전히 하나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 네, 여기 상호 의존이라는 표현도 억지스러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 거죠. 서로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서로 붙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로 보고 연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어떤
시점이 없었어요. 데카르트가 이원성을 정신과 육체를 나눠버렸고 그렇게 사는 문명은 계속 발달했고 그렇게 철학이나 심리학은 계속 태동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말 물살에 밀려가듯이 이런 뭐랄까 이 혼돈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냥 학문은 계속 자극받으면서 계속 왔던 거예요. 다음, 인간의 모든 기능은 하나의 전체로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의 전체일 때만 가능하다. 잘 이해되시나요? 말은 굉장히 쉽죠. 그죠?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 전체라고 생각해 보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로 전체일 때 해야지. 그런데 막상 전문 분야에 딱 들어와서 치료라는 거를 하려 보면 머리가 분석적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배웠던 어떤 기준들, 학문적 기준들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먼저 의미를 두고 거기에 먼저 뭐랄까 의식의 중심을 둔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맞겠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결국 치료도 하나의 전체일 때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치료도 하나의 존재를 전체적으로 볼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서양 의학과 많은 학문들이 사실은 이런 이분법적 체계에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이쪽 아시아권에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동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뭇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데올로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런 물질과 정신에 대한 혼돈이 더 큽니다. 자, 몸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해는 되는데 막상 치료에 임하려면 이 신경은 신경대로, 내분비는 내분비대로, 소화기는 소화기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이렇게 하는 즉 전문성이라는 이름을 앞에 은근히 붙여놓고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 저 밑에 있는 발가락이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미각과 학문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과 소장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착각이에요. 하나의 몸 안에서 서로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으로 혼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관념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예요. 알렉산더 테크닉이 정확하게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연 이 관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생명관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이해하고 싶은데 엉뚱하게 책들을 보고 학문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럴 틈이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작용하는 생체 기전을 온전히 사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용하여 전체적인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상태이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사용이라는 말입니다. 사용. 자, 몸과 마음이 하나로 사용되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잘 알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분리돼서 어떤 방법론을 자꾸 제시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요. 전문화될수록 그 정보들이 점점 뭐랄까 좀 협소해지고 국소적인 범위에 해당이 돼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위에 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습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습관 그러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나요? 습관. 나는 어떤 습관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귀를 끄적끄적거린다. 어떤 사람은 눈을 깜빡깜빡거린다. 어떤 사람은 자주 이렇게 팔짱을 낀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리를 꼰다든지 걸을 때 절뚝거린다든지 또는 뭐 자주 화를 낸다든지 또는 뭐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들이에요. 이제 FM 알렉산더는 이제 사용이라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습관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의 관성이었던 거예요. 의식의 관성. 의식이라는 말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통일된 우리가 정립한 의식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도 그냥 사전적으로만 말을 할 뿐이지 과연 의식, consciousness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사유를 하지만 진짜 의식이 뭐야?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은 또 뭐야? 우주적 의식, 개체적 의식 다 얘기하지만 진짜 의식이 뭐야? 바로 이 의식에도 어떤 관성이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 물리학에 보면 그런 가속도라든지 이런 관성이 있잖아요. 즉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감각, 감정, 인지, 사고, 행위 이 안에 어마어마한 말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이성, 감성, 정서,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였던 거예요. 말을 달리했을 뿐이지 감각과 생각 완전히 다른 것 같죠? 나의 움직임, 행동과 생각 다른 것 같죠? 말이 다르지 이건 같은 현상이에요. 의식이라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능이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경험되는, 즉 경험적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음도 몸도 사실은 같은 건데 경험되는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잔다. 그러면 보통 어때요? 꿈나라 가죠?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막 하고 싶은 것도 막 하고 도저히 현실에선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운 차원에 있다가 지금 눈을 갑자기 딱 뜨고 두 다리로 걸어야 되며 오간을 띄워서 외부의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몸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즉 어쩌면은 제가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이 제 몸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몸인 거, 아니 보이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단지 이 관점에서 또는 경험되는 차원에서 다르게 느껴지고 경험될 뿐이지 완벽하게 자기 존재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꾸 관념적으로 또 꼬고 꽈서 어떤 학술적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오해가 많이 빚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반드시 이거를 알아가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공부할 학문이라는 이름 차원에서 어떤 이론이 있고 정립된 어떤 체제가 있어서 그거를 따르면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학문은 몸으로 하기보다는 머리로 하거든요. 그죠? 생각을 집중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다 보면 어떤 체제를 이해하게 되는 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의식의 관성이 붙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게 계속 옳기를 바래요. 그 느낌이 좋으면 그 느낌이 계속 좋기를 바래요. 우리의 욕구와 또는 욕망이 거기에 그대로 투사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FM 알렉산더라는 분이 관찰을 계속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시제예요. 지금부터 130년 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때죠. 자, 이러한 의식의 관성이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내적인 충동, 어떻게 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무엇을 바라는 욕망, 이 모든 것까지 하나의 의식의 관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성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반응, 그것을 결정짓는 정보의 처리 과정,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모양을 갖춰버린 거예요. 어떤 한정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습관이란 경험의 닫힌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죠. 원래 경험은 오픈되어 있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닫힌 시스템은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려고 하는 관성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운동장을 계속 똑같은 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사고방식을, 똑같은 감정이입을 똑같은 식으로 어떠한 상황만 되면 그거에 반응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즉 의식이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낳는, 저는 의식을 경험을 낳는 그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계속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면 계속 의식은 진화해요. 마치 어린애기가 좋은 영양분을 먹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키가 크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고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체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문도 갖고 도전도 하고 그럴 때만이 계속 진화를 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시스템 내에서는 절대 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면 안주하기를 바라고 안정을 원해요. 그거는 아주 인간으로서 본연의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는 굉장히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고방식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말하는 그런 틀에 박힌 생각밖에 못하고 굉장히 보수성이 강해지고 전통을 주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정관념, 보수적 신념, 맹신, 감정의 어떤 유형, 그리고 행동 습성.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습관이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알렉산더 테크닉은 사용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습관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내가 원치 않는 습관이 계속 반복돼요. 닫힌 시스템 내에서 계속해서 같은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누군가와는 충돌이 일어나요. 조화를 못 이뤄요. 하다못해 자기 아들과 부모님과 조화를 못 이뤄요. 가정에서도 못 이루고 사회에서도 못 이뤄요. 즉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은 생기는데 자기 자신의 아르마리로부터 밖에는 고집을 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자, 여기 사진 그냥 잠깐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 예를 들어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도 불필요한 동작이 가해져요. 머리를 뒤로 젖힌다든지, 팔이나 어깨에 힘을 많이 준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어떤 심리적 상태가 되면 저런 자세를 취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축하기 위해서, 또는 그 텐션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 텐션을 그대로 표현해요. 또 뭐 식사할 때 매일같이 저작 운동을 하죠. 턱을 이용해서 강하게 음식물을 씹기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 운전을 많이 하죠. 불편한 어떤 카시트에서 앞을 전방을 바라보면서 100km가 넘는 그런 속도를 눈으로 지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차츰 보기로 하고요. 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알렉산더 테크닉을 이 시간 동안에 뭐 어떤 시연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착각했느냐를 자각하자는 거예요.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이 내용을 듣고서 아, 나도 모르게 이걸 착각했네. 이게 깨달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각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제일 먼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자기가 앉아있든 서있든 뭐 TV를 보고 있든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대부분 앉아 계시죠? 자,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필기도 하고 뭐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자기가 지금 존재감이 어떤지.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거기서 감정만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있나요? 거기서 자기 생각만, 자기 지금 존재감 안에서 생각만 따로 분리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심리적 상황이야, 이건 전적으로 마음의 상황이야 라고 분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건 감정이고 이건 내가 인지한 거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나요? 이건 기억이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존재감 안에서 하나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기가? 그리고 지금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압력들, 어깨, 엉덩이, 팔꿈치, 뭐 눈,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지금 몸과 마음은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되어져서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이게 나야, 이게 나의 존재야, 나는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 라는 신호를 그때그때 매 순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지금 이 앞이 보이고 저도 보이고 이 목소리도 들리고 지금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중증 환자들, 소위 코마, 의식불명, 의식상실, 이런 분들한테 빛을 비추고 소리를 들려주고 손발을 자극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극과 반응을 일으키는 그 자극과 반응,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문제는 잘못된 사용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동하고 다릅니다. 내가 팔다리 움직여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게 운동이지 뭐. 이렇게 들고 이러면 운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나 사용이라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가 통념적으로 말하는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아령 몇 개 들고 유산소 운동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고 걸어다니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뭐 일상의 업무를 다 보실 때 그게 바로 사용이에요.
한번 자기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살지? 자, 만약에 지하철이다. 지하철을 탔어요. 다리가 굉장히 피곤해. 그래서 두리번 거리게 돼요. 뭐를 찾는 거죠? 뭐를 찾는 거죠? 그쵸. 뭔가 빈 의자, 빈 자리가 있나를 찾는 거죠. 그쪽에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앉습니다. 털썩 물러 앉든, 앉자마자 다리를 꼬든, 팔짱을 끼든, 바로 잠을 자든. 그게 바로 사용이에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모든 게 다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용 방식에 있어서 뭔가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생긴다. 이 정보를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아기에서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가는 동안에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책을 보기 시작하고 작은 활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뭔가 문명적으로 준비된 어떤 것들을 대할 때 뭔가 사용의 에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 번씩 그냥 생각해 주시고, 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곧 자연과 현대 문명의 격차라는 거예요. 내 몸은 뭐예요? 내 몸이 현대 문명인가요? 내 몸은 생명체로서 자연으로서 아주 가까이 있는 하나의 자연으로서 그냥 고유한 진화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혈관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뇌신경도 조금씩 좋아지고 피부 조직도 점점 진화해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문명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아요. 훨씬 더 빨리 가죠. 기계 문명, 전자정보적 문명 이런 것들은 이런 몸의 속도를 맞춰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그 사물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엉덩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바로 제가 말하는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가장 친근한 매일같이 쓰고 있는 매일같이 나의 마치 하나의 몸처럼 있는 나의 편의시설인 바로 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으셨을 때 편한지 안 편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앉아야 좋은 거예요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학교에서 허리 세우고 어깨 펴고 또는 TV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턱은 당기고 허리는 쭉 펴고 무릎은 어떻게 하고 그건 오히려 몸의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몸을 정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해요. 그렇게 되면 몸은 굉장히 많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이 주먹 똑바로 해. 허리 펴. 눈 감어. 명상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이런 것 좀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네. 자, 이제 자, 잘못된 사용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허리를 필까요? 다리를 꼬지 말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뭔가 조건 반사 체계가 있는데 그게 무작정적으로,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주 익숙해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습관이라는 건 어떤 특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이미 그 안에 습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걸 잠재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존재감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익숙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의 느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절 채팅하는 그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개성, 자기 자신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안에 주어진 습관인 거예요. 즉, 습관은 나의 인성, personality, 인격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인 거죠. 즉, 의식에 의해서 뭔가 디자인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 환경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압적인 교육 태도를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전통적 교육을 받았느냐, 자유로운 표현을 하면서 자랐느냐, 굉장히 달라요. 나중에 사고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죠. 자, 이러한 그런 감각체계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감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각에 대한 지각과 행동, 이 행동을 지시하는 부분에서 언제나 에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부적절하게. 그렇게 되면 근육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긴장이다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긴장이라는 표현 잘 아시죠? 스트레스. 다른 말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구조적이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심리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보통 다 종합적으로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육이 그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든 뭐 어떤 심리적 상태든 그 어떠한 상태든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육의 상호 협응작용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항상성, 나의 체온, 뭐 예를 들어서 땀 조절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산소량이라든지 이런 항상성을 맞추는 부분에 계속 에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병, 암, 많은 문제들이 다 내부적인 기능 이상에 의한 증상군들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내부적인 기능 이상에 대한 병리학적 표현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벌써 딱 얼어버려요. 딱 얼어버려요. 나 파킨슨이래. 나 위암이래. 담도암이래. 이러는 순간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의 한마디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솔루션이 있게 돼 있어요. 자, 알렉산더 테크닉의 기본 원리를 세 가지를 뽑는다면 이거 딱 세 가지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간단한 겁니다. 이 세 가지.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예요. primary control, 그다음에 direction, 그리고 inhibition.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이 후반부에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가운데 보시면 제가 awareness라고 되어 있죠. 이거예요. 의식이다라는 거는 이미 자각되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즉 각성되게끔, 자각되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에 이것의 온전한 사용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면 이 awareness의 문제가 점점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정신줄 잡어.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큰 오류가 하나 시작됩니다. 교육적으로. 교육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체제 안에 뭐가 있냐면 집중! 이라는 말. 집중해! 너 왜 이렇게 집중 못하니? 집중 안 해? 집중을 하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방식인 거예요.
FM 알렉산더는 이 집중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식의 활용에 가장 무자비한 방법을 쓴 거라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시야도 좁아지고 시점도 좁아지고 관점도 동시에 좁아져서 나중에는 인성 안에 있는 어떤 식견, 안목 이런 게 다 좁아져요.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는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되돌리죠. 자, 그래서 Primal Control, Direction, Inhibition 지금 용어는 지금 익숙하지 않겠지만 차츰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 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걸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시연하고 바로 경험시키고 그런 워크숍을 하는데 익숙한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알렉산더 테크닉에는 7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3가지를 포함해서 4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의식, 진행과정, 판단하지 않음, 그리고 non-do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목적의식. 무슨 느낌이 오나요? 목적의식. 다른 말로 목적지향. 목적지향주의. 감이 오시죠? 목적지향주의 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는 거죠. 목적지향. 아까 잘못된 사용에 가장 강력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의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3시까지 레포트 제출해야 돼. 언제까지 논문 완성해야 돼. 이렇게 시간적인 관념으로 제약을 딱 걸어놓으면 인간은 그쪽으로 온통 컨센트레이트 돼가지고 집중된 상태로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몰입하고는 다릅니다. 몰입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긴장이 시작이 돼요. 긴장이 되는 시작이에요. 내적인 긴장일까요? 그렇게 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육도 굳어지고 혈관도 점점 좁아지고 자율신경도 이상이 오고 점점 마치 우리 학창시절 때 시험 시기를 경험하는 것처럼 사회인이 되었어도 언제까지 발표하라 뭐하라 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꽉 막혀버리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거를 목적의식이다라고 FM 알렉산더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목적의식이 생기면 어때요? 행동도 어떻게 좁아짐 내게 나고 감정도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겠지만 이 안에서 생각은 동시에 계속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늦었어. 빨리빨리 해. 늦었어. 빨리빨리 해.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 계속 그런 생각에서 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지시한다라고 해요. 지시. 아까 디렉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시어예요. 지시하는 말. 자기 안에서 하루 종일 혹시 지시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해. 바로 그게 지시예요. 안 해도 되는데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만 해. 해야만 해. 를 계속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 책임. 해야만 해. 해야만 해. 빨리 해야만 해. 계속 이러는 거죠. 그게 내적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체계라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액션과 다를 게 없어요. 근육을 움직이는 임펄스나 생각을 작동시키는 이 연쇄적인 시냅스 현상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으니까 이건 마음이라고 하자, 이건 몸이라 하자 하는데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몸은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뇌 안에 보면 이게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같은 영역에서 같은 임펄스를 같이 연합해서 작동시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차츰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알렉산더 테크닉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다. 네. 뭐냐? 자, 당신이 평소에 일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라. 관찰하라. 관찰하는 것이 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리고 많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모든 고전에는 이 관한다는 말이 나와요. 관하라. 너가 관을 해라. 너 자신을 알아라. 관하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앉아있는지, 숨 쉬는지, 어떻게 내 목을 하고 있는지, 근육이 어느 정도 긴장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했을 때 기쁜 반응을 하고, 뭘 했을 때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는지, 이런 것들쯤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찰나, 그 순간을 못 가져요. 뭐 때문에? 목적의식. 우리의 의식의 관성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직선적으로 팍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미 화살에서 시위를 탁 놔버리는 순간 이 화살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뇌에서는 화학적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벌써 발사시킨 거예요. 그게 오래되면 그게 나구나라고 인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누군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세뇌시키면 그게 나구나라고 인식해버린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뭐 우리 북쪽의 분들도 그렇게 됐고, 자, 이러한 걸 관찰을 하는 너의 의식을 깨워라. 근데 그 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 뭐 저기 무슨 이상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감각, 그 감각에 반응하는 이 체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개발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개발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주점을 둬요. 그렇게 하게 되면 습관이 정확하게 관찰이 됩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습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만의 고유한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안에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각인식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각인식. 우리 뇌의 거의 90%는 바로 이 감각인식을 하는 체제예요. 감각기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응한 다음에 어떠한 기억이나 인상을 남기고 그것을 인지하는 체제로 가요.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 감각기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생각이라는 것도 일으키고 외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동적인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이제 제어하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처음엔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제. 아까 자제심, inhibition이라고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습관을 자제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고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쉬운 거고 간단한 거예요. 자제심, 그러니까 왠지 뭔가 무거운 느낌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잠시 멈춘다는 표현이에요. 잠시 멈춰라. 관찰하고 있으면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관찰을 하고 있으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관찰이 안 돼 있으면 마치 막 뛰어노는 막 사방 뭐 예를 들어서 철없는 아이 같은 거예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떠신가? 좀 뭐 피곤하지 않으시고요? 자, 잠깐 제가 여러분을 자리에서 좀 일으켜 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일어나 보세요. 네, 옆에 교재는 잠시 놔두시고요. 자, 허리도 좀 펴실 겸, 네. 네, 네. 자, 제가 아까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 아까 앉았을 때의 존재감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섰을 때의 존재감하고 다른가요? 한번 잘 느껴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내가 앉아서 엉덩이와 등을 어디엔가 대고 있을 때와 내가 오로지 두 다리에 있는 발바닥으로 지면을 딛고 있는 상태가 제가 이대로 여러분을 한 3시간 세웠다면 존재감이 어떨까요? 네. 또는 여러분이 되게 보기 싫은 영화를 한 4-5시간 그 의자에 앉아서 보게 했다면 존재감은 처음과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몸과 마음, 심신통합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서 있는 거에 대한 만큼의 지능, 생각, 인지력, 집중력. 근데 여러분을 제가 엎드려서 기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서서 두 발로 이족 보행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근데 엎드려서 기게 하잖아요. 그걸 한 30분, 1시간 동안 하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마치 군대 훈련소에 가서 조교가 팩팩 소리 지르면서 하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로지 뭘 먹을까? 본능적인 마치 동화뱀 악어처럼 그런 포유류에서 느끼는 그런 본능들이 막 나와요. 그냥 그 동작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앉아보세요. 자, 자기 자신을 관찰했을 때 관찰하세요. 제 목소리는 그냥 들으시고 자, 이제는 앉으셨죠?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는 어떻지? 그냥 그렇게. 어떻지? 나는 어떻지? 이런 거.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던 거를 관찰하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걸 관찰하는 건 관찰이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관찰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거. 거기 안에 자기의 통증의 원인, 긴장의 원인, 심리적 원인, 스트레스의 원인 다 같이 이 안에 똑같이 있지 마음 따로 몸 따로 절대 있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데모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추 조절. 자, 중추 조절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머리 어디 있죠? 머리 한번 손대 보실래요? 머리. 자, 그 다음에 목 어디예요? 목 어디죠? 자, 그러면 몸통. 여기? 네, 몸통. 다리.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당연하죠. 어깨. 네, 다 아시네요. 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와 목 만나는 지점은 어딜까요? 내 머리와 목이 만나는 그 정점, 그 결합점 어딜까요?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움직이지? 어디가 주로 움직였지? 네, 그죠. 대부분 다 목 뒤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목뼈 위에 목뼈의 제일 첫 번째 목뼈, 그리고 머리 이 이 두개골이 끝나는 곳, 후두골이라고 그래요. 후두골과 경추 1번이 만나는 그곳. 이것을 FM 알렉산더가 엄청난 거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습관이 생기고 긴장이 자리를 잡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이 보통 그냥 흔히 보는 어떤 몸의 사용 방식, 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사용 방식의 어떠한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선생님의 머리와 목, 이 부분에 한번 주 관찰점을 한번 둬보세요. 조금 과장해 주세요. 자, 이 선생님은 시선을 정면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체간부는 뒤쪽에 있는 의자를 향해서 이동합니다. 자, 다시 계속 움직여줘 보세요. 일어나실 때도 어떤 흐름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협응이라고 합니다. 협응. 협응이라는 말인데 뭐냐면은 이 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사 체계가 있어요. 리플렉스 체계가 있어요. 이 반사 체계 없이는 어떤 것도 작용될 수 없어요. 모든 게 심장도 반사적인 거고 이 피부 하나하나에도 반사를 일으키는 소체들로 가득해요. 이 근육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정확하게 이 리플렉스, 이 아크가 움직여야지 이 척수 내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리플렉스들의 마스터, 최종 가장 높은 지휘자, 통치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후두부와 이 경추가 만나는 이 부분이에요. 어린 아기들이 처음에 막 태어나서 엎드려 놓든 똑바로 세워 놓든 아기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왜 머리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일까요? 엎드려 놓으면 이렇게 했다가 겨우겨우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숨을 쉬기 위해서 그래요. 호흡. 이 중추 조절은 호흡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호흡의 이 통로, 기도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자기가 막 울어가지고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호흡과 또 발성에 직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부 체계, 심장, 호흡, 폐, 팽창, 수축, 모든 소화기관, 비뇨기계, 모든 계통의 것들이 다 여기서 통제돼요. 이 후두골 바로 안쪽에는 바로 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서 심박수, 혈압, 산소량, 구토 반응 이런 것들을 다 본능적으로 조절하는 거의 그 파충류 뇌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있어요.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거죠. 맞죠? 움직여서 음식을 구하고
그렇죠? 움직여서 일을 하고 움직여서 짝짓기를 하지.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질 않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중추 조절을 하면서 앉고 일어나는 동작을 시연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빨리 한번 해줘 보세요.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인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와 척추의 위치, 머리와 척추의 그 관계를 조절하는 어떤 반사체계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생체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스터, 움직임의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점차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적응돼 버려요. 그래서 당뇨, 췌장 쪽으로 적응되면 당뇨가 되는 거고, 혈관 쪽에 문제가 되면 심혈관계 질환들이 다 오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머리, 척추의 관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머리와 척추의 관계.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자, 여기 한쪽 측면에 인간의 골격계가 보여집니다. 자, 잘 보시면 저를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때요? 수직적으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다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있으면서 직립 그리고 두 다리, 이족, 보행이라는 거를 하는 운동 패턴의 동물인 거예요. 지구상에 딱 한 종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볼링공으로 치면 한 7kg 정도의 볼링공이에요. 머리 무게가 7kg예요. 근데 무게감 느껴지지 않죠? 나 오늘 5kg야. 나 오늘 15kg인데 재고 다니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건축물이라면 엄청 신기한 거예요. 로봇을 만들더라도 이런 로봇을 만들려면 정말 아직도 정말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모든 평형 감각과 모든 협응과 그리고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체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제를 하는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계통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받치는 이 목뼈는 굉장히 작아요. 특히 경추 1번은 굉장히 얇아요. 즉 머리와 목이 만나는 그 접촉면을 센티미터로 보면 몇 센티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몸을, 이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둥근 거를 받치려면 경추 1번과 2번 다 합쳐봐야 2cm도 안 됩니다. 즉 삼각구도로 발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치면 그렇죠?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가장 중요한 요체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지를 움직여서 이동을 합니다. 즉 그렇게 되면 이 전면부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이런 오장육부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지면과 연결되지 않고 정면과 연결되어서 모든 급소를 내밀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움직임의 중심체인 이 머리와 목 요 주부분에는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근육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발달돼야만 생존하는 애인 거예요. 얘가 고개를 못 들이면 숨을 못 쉬어서 죽겠죠. 얘가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어깨의 힘을 빌리고 이 팔꿈치의 힘을 강력하게 기르고 나중에 하지를 뻗어서 힘을 막 뻗치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척추의 근육들을 엄청나게 수만 번을 거쳐서 단련을 시켜서 서기를 완성해요. 이거를 정상운동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 하나만 스킵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요. 자폐가 생기고 그 부분에 조금만이라도 기기를 해야 될 아이들한테 보행기를 태운다든지 기기를 아직 완성하지 않은 아이에게 TV 앞에서 뭔가를 계속 보게 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5세, 6세쯤 돼서 정서적인 이상이 막 와요. 자, 옆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서 있는 분의 척추의 길이기와 이분의 척추의 길이기를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곡, 이 커브, 척추의 커브와 이쪽에서의 만곡을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프라이머리 컨트롤의 시작 부위예요. 머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겁고 이러한 둥근 형체의 두상과 안면부를 가지고서 여기에 뭐가 있죠? 오관이 있습니다. 오관. 눈, 코, 입, 귀, 피부. 그리고 평형감각기관이 이 귀 안쪽에 있어요. 여기서 모든 통제력이 발생되는 건데 이 통제력이 잘못 사용되면 습관화되면 누구나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구조를 그리고 기능을 발현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닭입니다. 닭. 닭 머리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프라이머리 컨트롤이에요. 자, 자신의 눈과 머리의 위치는 생존을 위해서 아주 고요하게 둬야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치타입니다. 머리를 잘 보세요. 그리고 사지의 움직임도 보세요. There's a number of key elements here. One of the most important ones is the spine. So the spine of the cheetah is proportionally the longest and most flexible of any large cat species. 사람입니다.
아예 머리를 잘 보세요. 멈춰보셔 주세요. 네, 자, 이제 성인, 여보세요? 자, 두 사람이 달리고 있죠? 네, 지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두 사람이 달리고 있는 걸 빠르게 지금 교체되고 있는데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잘 달리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네. 네네. 자, 지금 이분. 자, 지금 머리의 위치가 마구 진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있죠. 마치 치타처럼. 치타처럼, 지구상에서 포유류 중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죠. 그 치타의 아까 움직임 보셨는데 머리 부분을 잘 관찰해 보셨죠. 자, 모든 동물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 모든 동물에게 중추 조절이라는 것은 생명력과 가장 직결되는 거예요. 즉, 동물로서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이는 기능이 있느냐, 움직임의 질이 어떠냐의 결정은 생존에 바로 직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 마음, 기타 등등 그 부르는 거에 바로 이것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움직임이나 잘하고 하는 뭐 무용수나 뭐 스포츠 선수들이 하면 되겠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공하시는 어린아이들 교육, 그리고 어떤 예술 분야든 치료 분야든 인간의 정신을 활용하는 모든 것에선 이것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화가가, 눈을 사용하는 화가가, 그리고 페인팅을 하는 화가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페인팅을 잘못된 방식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해서 붓질을 잘못하고 허리의 위치를 잘못 둠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뭐 90세, 100세가 돼도 정정하게 붓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벌써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음악가도 마찬가지겠죠. 연주자들의 생명력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정교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결정돼요. 프라이멀 컨트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그 포인트에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스킬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야, 좀 힘 좀 빼. 너 힘 좀 빼. 계속 그 말만 들을 뿐 어떻게 힘을 빼는지는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무대에 서는 뭐 K-팝 스타 이런 데 보면 심사위원들이 긴장했군요.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들 많이 듣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잘 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게 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오른쪽 팔을 옆에 뒀다가 앞으로든 뒤로든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 네. 또 어느 만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편하게 들 수 있는. 긴장 안 하고 내가 편하게 들 수 있는. 네. 이 느낌을 한번 잘 평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또는 뭐 어깨를 옆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구나. 내 어깨가 움직이는구나. 근데 잠시 내려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내 목이 어디 있는지 느껴보세요. 목 주변의 근육을 느껴보세요. 만지지는 마시고, 자, 그리고 기대지 마시고, 네. 엉덩이를 등받이에 잠시 척추를 조금 떼시고, 가능한 의자 앞쪽으로 좀 최대한 자기의 골반을 가져와 보세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아직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체중을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내 목, 특히 뒤쪽에 힘을 싹 놓고, 목 쪽에 힘을 놓고, 그 다음에 눈에 힘을 살짝 빼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긴장되어 있나를 잠시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 목이 자유롭다 라고 하는 신호를, 메시지를 줍니다. 내 목이 자유롭다. 다음에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그 생각만 해주세요.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다음에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다음에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 자기의 발가락 끝까지 한번 의식을 해보세요. 발가락 끝까지. 네. 그 다음에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그래서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손가락이 편안하게 놓여지고 손가락이 어디 있는지 의식을 하고 손가락이 길어지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자, 호흡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자, 이제 팔을 쭉 올려보세요. 쑥 위로. 아까처럼 올려보세요. 아까하고 뭐가 다른지, 얼마만큼 나의 움직임의 질적인 면이 달라졌는지, 옆으로도 해보셔도 좋아요. 이리저리 움직이셔도 돼요. 평소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 네. 눈 뜨신 분들은 눈을 떠주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는 엄청난 자극이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자극이 가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에 의해서. 지금은 제가 마이크로 이렇게 했지만 이건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5가지였어요. 목, 머리, 척추, 다리, 어깨 순으로 진행되는 5가지의 디렉션. 이거 하나면 굉장히 많은 신체적 기능 이상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감각, 인식,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중추 조절을 회복하는 디렉션이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 개념을 가지고 영상을 봐주세요. 자, 보이시나? 라이트를 꺼야겠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달리던 분이 영화배우 누군지 아시죠? 네.
그 배우가 예, 셜록이라는 그 부분에서 계단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프라이머리 컨트롤과 지금 걷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행과 같은 이 전체적인 패턴은 보행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전체적 패턴은 그 어떠한 부분의 리플렉스에도 똑같은 패턴의 리플렉스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 동물학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즉, 첫 번째 움직임의 과정에서 일어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더라도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이 그 임펄스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중추 조절이냐면 1차적인 부분에서 그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그 하부 체계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고양이 같은 거 보면 고양이 목덜미 딱 잡는 순간 고양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움직여요. 여기에 집게라도 하나를 딱 짊어지면 바로 앞에 먹이가 있어도 꼼짝만 안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어디부터 공격을 합니까? 목덜미부터.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가 큰 소라든지 이런 사냥을 할 때 항상 목부터 물죠. 자, 인간의 중추 조절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이어가자면 이 지금 골프공이 제 위치에 딱 놓여 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거하고도 아주 쉽게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모든 중력적인 작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책, 많은 부분들 우리가 눈이 앞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앞을 보기 위해서 점점 프라이머리 컨트롤을 전방으로 향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전방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나머지 하부에 있는 체계들은 동시에 다 무너지고 구조적으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 엄청난 긴장을 수반해요. 그래서 정상일 때는 12파운드였는데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32파운드, 조금만 틀어져도 42파운드라는 중력에 대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지를 못하고 보다 이상한 방향으로 모든 관절들이 비틀어지거나 구조적으로 구축돼 버리는 겁니다. 꼭 노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 심지어는 10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유년기 때까지는 아무 인상이 없어요. 중력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수용을 하고 그 근육들을 잘 사용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이 펼쳐져요. 그냥 본능대로 맡겨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냐면 이 중추 조절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시점이 바로 초등학교 들어갈 때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의자에 앉아서 칠판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막 발을 떨고 막 움직이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자, 우리는 의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점차 이제 어마무시한 부분으로 바뀌어갑니다. 자, 의자가 평소에 사용되지 않는 호주의 알보리진이나 아프리칸들 머리에 뭘 더 이고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전혀 지장받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뛰어놀고 춤추고 맨발로 다니고 그런데
노트북 앞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러한 몸의 사용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능적인 부분만 의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움직임은 본능적인 게 당연한 건데 현대 문명에서는 그 본능적인 방식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자, 음식을 먹을 때 음식도 앞에 있죠. 모든 사물이 다 앞에 놓여요. 그러면 팔도 그렇게 움직여요. 특히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만 움직여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 탁자를 향해서 음식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돼요. 자,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두 발바닥을 다 합쳐봤자 여성 같은 경우 A4 용지 반 장밖에 안 돼요. 면적이. A4 용지 반 장인데 위로는 최소 뭐 1.5, 1.6 이렇게 높게 건축물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눈, 코, 입기가 다 앞을 향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특히 눈. 공간 인지를 다 앞쪽에 뭐가 있느냐지 뒤가 뭐가 있느냐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제 말을 들을 때 딱 하나의 다른 지시만 주면 돼요. 뭐냐면 나는 뒤에서 본다. 즉, 내 눈이 뒤통수에 있는 것처럼 하고 저를 봐보세요. 이거를 우리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렉션이에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눈뿐만 아니라 등 뒤쪽에 있는 공간도 한번 느껴보세요. 무엇이 있든 간에 등과 그 뒤쪽 공간을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청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 존재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사지 동물 같은 경우는 중심이 네 다리의 중심으로 와요. 물론 인간도 두 다리의 중심으로 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중력에 대해서 머리의 무게는 경추로, 경추의 무게는 흉곽으로, 흉곽은 요추로, 요추에서 골반으로, 무릎으로, 발목으로, 발바닥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밖에 무게가 못 내려와요. 즉 어떤 옆으로 퍼질 수 있는 중력의 환경이 못 된다는 거죠. 동물들은 지면과 척추가 수평이기 때문에 척추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중추 조절만 조절하면 머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척추가 따라가고 척추가 따라가면 사지는 반사적으로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추 조절의 핵심 원리예요. 머리가 리드하고 척추는 뒤따른다. 자, 걸을 때의 표현이고요.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뒤로 아래로 머리가 떨어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을 때 앞과 위 방향으로 의식을 해야 동물들과 같은 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뇌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주려면 바로 중추 조절이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 이 후두부와 경추가 온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보기 드물어요.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현대적인 물건들과 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바로 중추 조절인 경추 1번과 2번 이 하부체계에 잔뜩 짊어지게 돼요. 올라가는 경동맥이나 추골동맥의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오고 어떤 조절이 안 돼요. 식욕에 대한 조절, 일에 대한 조절, 그래서 두통이라는 대표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어린 아이들도 의자에 앉는 순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자에 앉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구조역학적으로.
이 엉덩이 밑에 뭔가를 꽉 틀어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열려 있어야 되는 오픈 공간인 거예요. 거기에 의자라고 하는 사물이 마치 블럭을 댄 것처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어떤 시작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잘못 분열되기 시작해요. 어려서부터 이런 카우치나 보행기, 그리고 잘못된 의자, 그리고 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 스마트폰, 컴퓨터 등등 이런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체제들, 건물로 치면 에어컨디셔닝, 온도, 뭐 배관들, 전기들 다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장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면서 기능 이상이 다 오게 돼요. 장기의 위치가 바뀌고 염증이 발생해요. 자, 이 상태에서의 호흡이나 소화기관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몸의 구조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어떤 조작을 해서 막 뭔가 척추 교정을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밖에 못하는 조절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운동, 지나친 운동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악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연속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목적의식이 가해질수록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에너지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유전이 되고 척추 측만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고령화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관절, 대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관절들이 다 문제가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악순환의 고리가 있게 됐고,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여러 가지 이제 관찰 훈련, 그리고 감각 인식 오류를 발견하고, 고유 수용 감각을 깨우고, 그래서 호흡 운동과 디렉션을 합니다. 네, 이 나머지 과정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뭐라고 말했느냐? 올바른 자세는 없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립된 어떤 경직된 그런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디렉션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그림도 참고하시면 자기가 일어날 때마다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는구나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온전한 방향이 있다는 거고 그거를 교사들이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어떤 사용의 방향이 있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온전한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능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육체적인가요? 정신적인가요? 이런 질문과도 같은 거죠. 자, 이래서 사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임산부의 경우도 항상 통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성, 습관의 교정, 정서의 안정, 자율과 컨트롤. 대표적인 게 이제 의식의 확장입니다. 좀 더 넓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경험을 낯설더라도 새롭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 이런 자기의 의자를 사용하는 걸 잘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평화를 찾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케이스 스터디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8세 여성 갑상선 항진증이었는데 한 1년 정도 후에 거의 정상으로 되어진 모습이고 48세 남성인 경우 척추의 그런 측만과 경추의 사경증이 있었던 것들이 한 1년 후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내장기에 있던 긴장들이 풀린 모습입니다. 측면의 모습이고요. 자, 나머지는 지금 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알렉산더 테크닉이 일반 의료적인 절차, 물리치료나 마사지 치료, 운동치료만큼 훨씬 더 효과적인데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고요. 자,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